저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정섭 씨. 네. 아, 네. 아까 너무 큰 질문인 것 같아서 그냥 지금 하고 그냥 짧게 그냥 말씀 듣고 싶은데, 네네. 어, 제가 알기로 마르크스의 이 철학이 해겔 철학과 관련이 아주 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론의 네. 구성이 뭐 해겔의 어떤 대논리학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어떤 말도 들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은,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책에서는 마르크스가 이제 헤겔의 철학을 많이 비판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철학과 어떤 헤겔 철학의 관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해결 철학을 잘 몰라요. 예. 근데, 어쨌거나 막스 스스로, 자신과 해결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고요.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자본론 1권 서문하고 후기도 읽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막스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제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신성가족이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는 해겔 철학이 아니라 해겔 철학을 당시에 이제 비판했던 청년 해겔파 내지는 해겔 좌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이미 독일 정확하게는 프로이센에서이죠. 프로이센에서는 해겔 철학은 일종의 국가 철학이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국민윤리 교과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겔 철학의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변증법의 역동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글자 그대로 이제 체제 옹호를 위한 그런 이제 국가 철학으로 변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이제 식자층에서는 이미 존재했고, 막스는 이제 그런 비판 조차도 이제 처음에는 그런 비판의 경도가 됐다가 그게 이제 현실을 극복하는 문제에서는 지극히 공허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걸 이제 다시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이미 여기서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겔 철학, 변증법이 가진 대단히 훌륭한 측면을 막스가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들였던 건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서문하고 후기들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도 우리가 있습니다. 네, 이름이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엥헬스의 공장에는 네, 노조가 있었나요? 엥헬스의 뭐요? 공장에는 노조가 있었나요? 엥헬스의 공장에서 노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실제로 엥헬스가 거기서 자본가 노릇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엥헬스가 전권을 쥐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장 자체가 엥헬스 아버지하고 영국 잉글랜드 자본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소유의 공장이었고 그 엥헬스는 이제 나름 이제 명목상의 이제 후계자 수업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뭐 중역 역할을 하긴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걸 이제 대단히 하기 싫어했다라고 해요. 예, 정말로 이제 성미에 안 맞는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이 예, 일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공장의 지분을 그 동업자한테 팔아 넘기고 바로 이제 막스 옆으로 이사를 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융의 막스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엥헬스가 이제 평생을 공식적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동반자는 있었죠. 실제로 이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상태를 생생하게 엥헬스가 쓸 수 있었던 게 그 아일랜드 출신의 이제 이주 노동자를 만나서 큰 협력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평생을 이제 연인 관계, 연인이자 이제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죠. 네.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그 경제학 저자학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읽었던 텍스트가 1859년에 출간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인데요. 그 제가 그 올려드렸던 파일 중에 그 막스하고 엥겔스 연표가 있죠. 여기 연표를 보시면 제가 연표에 이제 동그라미를 친 이런 그 연도들이 있는데 이 연도들이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경제위기 공황이 발발했던 연도들이에요. 그래서 1825년, 1837, 38년 그리고 1847, 48년, 1857, 58년 공황입니다. 그래서 1825년 이후로 거의 매 10년 주기로 공황이 발발을 했어요.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영국으로 이주해서 열심히 이제 경제학 연구를 하는 중에 공황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알 수가 있죠. 이미 이제 여러 차례 공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제 공황이 다가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실제로 이제 기대했던 거는 1848년 혁명 이후로 사그라들었던 혁명운동이 이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그동안 이제 연구했던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집필한 책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뭐 흔히 이제 그룬트리세, 요강이라는 게 이제 독일어 그룬트리세를 번역한 거거든요. 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초고인데 실제로 공황은 터졌는데 혁명운동이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의 이제 초고 집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학 도서들을 출간을 목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859년에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건너뛰었던 그 서문의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섭 씨 부탁드릴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나는 부르주아 경제 체계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한다. 자본, 토지 소유, 임금 노동, 고가, 대외무역, 세계시장. 앞의 세 항목들에서 나는 현대 부르주아 사회가 나뉘어 있는 세 개의 커다란 계급들의 경제적 생활 조건들을 연구한다. 다른 세 개의 항목들의 연관은 쉽사리 눈에 들어온다. 자본을 다루는 제1권에서 제1편은 다음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상품 2. 화폐 또는 단순 유통 3. 자본 일반 앞에 두 장들이 본 분책의 내용을 이룬다. 자료 모두는 내가 개별 논문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큰 간격을 두고 있는 시기들에 나 자신의 자기고명을 위해 쓰여진 것이지 인쇄를 위해 쓰여졌던 것이 아니어서 위에서 이야기한 계획에 따라 그것들을 연관지어 손질하는 것은 외부적 상황에 의존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 제일 첫머리에 나온 게 막스가 경제학 저술을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걸 흔히 이제 막스의 플랜, 독일어 플란이죠. 플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이제 6개의 주제로 각각에 대해서 책을 집필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식스북 플랜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본 토지 소유 임금 노동이 전반 3부, 후반부가 국가 대외무역 세계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 플랜이 이제 지켜지지는 않았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자본론이라는 텍스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플랜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막스가 여전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수정을 했느냐, 그리고 수정을 했든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었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론이라는 텍스트가 이 플랜의 어디까지를 포괄하느냐를 둘러쓰고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뭐 우리가 뭐 그것까지 일일이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긴 했고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본론이라는 책은 막스가 처음에 계획했던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제, 자본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하고 임금 노동에 대한 부분도 자본론에 포괄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자본이라는 대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한에서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자,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은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론 1권 1편하고 범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이제 그 첫 번째 책에서 1편이 1번 상품, 2번 화폐 또는 단순 유통, 3번 자본 일반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중에서 앞에 2장, 즉 상품하고 화폐 또는 단순 유통이 본 분책의 내용, 즉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텍스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본론 1권 1편에서 상품과 화폐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는 자본론 1권 1편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걸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일단 자본론 1권 1편을 읽은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문헌학적으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읽으셔도 무방하기는 한데, 일단은 자본론 1권 1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고 나서 이제 정치경량 비판을 위하여를 읽으면 자본론 1권 1편이 어렵다 하는데 막스가 나름 쉽게 쓰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고쳤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읽기가 어렵습니다. 훨씬 더 난삽하고요. 게다가 조금 이제 그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국내에서 출간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의 번역본은 번역이 진짜 엉망입니다. 가능하면은 읽을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읽다가 막히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원문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번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넘어가고요. 자, 이 이전에 이제 1857년부터 8년 사이에 크런트리세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이제 그 초고를 한번 집필을 하고 1859년에 이제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를 정식으로 출간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텍스트 사이에 이제 관련과에 대해서 막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자료는 자기가 개별 논문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목요연하지 않다. 큰 간격을 두고 자기 구명을 위해서 쓰여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책으로 되려면은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이 이전에 쓰여진 그런트리스 이전에도 이제 노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이후에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연구하고 집필 작업이 훨씬 더 방대하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사실상 그게 이제 자본론의 메인 텍스트가 나중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죠. 이채연 씨 지금 읽으실 수 있나요? 대충 써두었던 일반적인 서술은 내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더 숙고해 보니 이제 비로소 증명해야 하는 결론들을 미리 보여준다면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또한 어쨌거나 나를 따르고자 하는 독자는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올라갈 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 자신의 정치 경제학적 연구의 경로에 대해 여기에서 몇 마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충 써뒀던 일반적 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루트리스 소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판 서문을 읽고 있는데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 대충 써뒀던 서설이 나중에 가서 이게 이제 그 막스의 경제학 방법론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저작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뭐 중요한 저작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막스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막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것에서 이제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이제 자기 방식이다. 나를 따르는 독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언급하는데 이제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막스는 이 소설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이제 비로소 증명해야 하는 결론들을 미리 보여준다면 혼란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막스 자신의 이제 경제학 서술 방법론은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나가는 방식인데 그룬트리스의 소설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면은 뭐 대단히 심오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 없이 바로바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막스의 경제학 이론 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읽으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립다 이거부터 읽으면은 정말로 일종의 어떤 신비화된 화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스하고 엥겔스의 저작을 읽을 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읽기보다는 이제 거꾸로 읽는 게 더 좋은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경제학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설뿐만 아니라 이제 그룬트리스조차도 자본론을 읽고 나서 읽어야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대목들이 이제 대단히 많죠. 뭐 그래서 이걸 읽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게 좋은 텍스트긴 한데 지금 당장 자본론도 안 읽은 상태에서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 내지는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막스의 원래 계획은 그 1859년에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를 쓰고 나서 이후에 계속 이 텍스트를 이제 시리즈로 자기 플랜에 따라서 출간할 계획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여러 사정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책이 거의 안 팔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안 팔릴만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곧 읽게 될 자본론 1권 1편이 이제 어렵다고 악명이 높은데 실제로 이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는 1권 1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본론보다도 어렵게 그것도 꼴랑 그 얘기만 단행본으로 내놓은 책이거든요. 자본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볼 수가 있으니까 대충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만 1권 1편에 해당하는 내용만 단행본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책이 팔릴까요? 안 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막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래서 시리즈로 내려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이후에 이제 그 각종의 이제 정치 활동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연구에 착수를 해서 1861년부터 63년 사이에 뭐 사절판 노트 23권에 달하는 이제 방대한 노트를 집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나중에 이제 자본론이 3권까지 나왔는데 그 흔히 4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잉여가치 학설사라고 알려진 이런 텍스트를 가 이 23권의 이제 노트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자본론 전체에 대한 구상과 주요 초고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1864년부터 65년 사이에 두 번째 초고를 집필하는데 이때 쓴 초고가 막스 사후에 이제 자본론 3권을 만들게 되는 주요 원고가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1867년에 자본론 1권이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간 전후의 사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 1권 서문하고 후기들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 거고요. 1권을 출간한 다음에
그 2권하고 3권도 연달아 낼 생각을 이제 당연히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바쁘죠. 국제적인 이제 노동운동에 이제 연대를 조직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과로를 강요받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동시에 막스가 많이 아픕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제 건강 관리 잘 안 하는 상황에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죠. 그래서 실제로 막스가 당시에 앓았던 질병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막스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을 하나 세워야 될 정도로 각종의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 자본론 2권의 출간을 위한 원고들을 집필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마는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83년에 막스가 사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막스의 원고들이 이제 엥겔스한테 남겨지고요. 그 막스의 원고들을 편집해서 85년에 자본론 2권을 엥겔스가 출간을 하고 그리고 자본론 3권을 1894년, 9년에 걸쳐 가지고 출간을 합니다. 여기에 관한 이제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은데 그 2권하고 3권의 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그 2권하고 3권을 출간하면서 엥겔스가 쓴 서문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엥겔스도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본론이라는 책이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내지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알려진 이런 운동의 그 선구자이자 이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거의 반생애를 이제 잡아먹은 책이기도 하죠. 대충 이렇고요. 한국에서 이 그 막스 엥겔스의 그 번역은 좀 처참한 수준인데요. 한때 이제 80년대에 나름 이제 당시에 그 열기에 힘입어서 우죽순격으로 이런저런 번역서들이 출간이 됐는데 그 번역서 중에는 상당히 이제 번역이 잘 된 그런 책들도 있지만 대단히 끔찍하게 나쁜 번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번역도 많고요. 전혀 체계적이지 않았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나마 그런 번역서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이제 그나마 체계적으로 번역을 시도한 게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6권으로 되는 이제 막스 엥겔스 저작 선집인데요. 사실 이게 그나마 체계적일 수 있는 이유가 애초에 이 저작 선집의 그 전범이 된 게 그 그 동독에서 초급 대학용으로 출간했던 그 선집의 체계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텍스트들은 대부분 절판이 됐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노동자의 책을 검색하시면은 뭐 국내에서 이제 번역된 책들은 뭐 절판된 책이지만 이제 파일 형태로 대부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역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저서를 이제 당연히 독일어로 썼는데요. 독일어판 저작집 막스 엥겔스 베어케죠. 줄여서 MF라고 하는 저작집은 처음에 45권짜리로 나왔다가 뒤에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져서 지금은 45권보다 훨씬 많은데 이건 상당히 오래 전에 출간이 됐고요. 근데 이게 그 전집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남긴 저술이 방대한데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한 1970년대 얼음해서 글자 그대로 이제 막스하고 엥겔스가 남긴 모든 저술들, 뭐 사소한 이제 편지글까지 이제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김없이 수집해서 출간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걸 출간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자들의 그 해제까지를 이제 포함한 이런 전집을 만들어 보자라는 원대한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소련하고 이제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막스 엥겔스 뭐 히스토리시에 크리티시에 게잠트 아우스가베 역사적 비판적 전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줄여서 메가라고 부르는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초반부로 진행하는 와중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독하고 소련이 연달아 붕괴를 하죠. 그래서 이 작업이 완전히 붕 떠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들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권력을 쥐게 된 지배계급이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제 그 학교와 연구기관에서 막스주의 연구자들을 전부 다 해고시켜 버린 거였어요. 네, 대단히 현명한 방식이죠. 네, 이데올로기적, 이념적 뿌리를 완전히 이제 솎아내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전면 중단됐다가 이 원고들이 이제 그 네덜란드 민간 출판사로 일시적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뭐 나름 이제 그 세계 곳곳에 있는 막스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분야별로 또는 이제 부분별로 그 몇 개의 나라에서 연구자 집단들이 팀을 꾸려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애초에 이제 소련하고 동독에서 충분한 예산과 연구 인력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었던 작업에 비해서는 훨씬 축소된 형태로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에메베하고 이제 메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50권짜리의 이제 영어판 저작집도 진즉에 출간이 됐습니다. 막스 앵겔스 콜렉티드 웍스죠. MECW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50권짜리로 만들어졌고 이제 추가되는 판본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건 사실 이제 국내에도 좀 들어와 있고요. 예전에 이제 그 해적 출판으로 많이 이제 팔렸고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시스트 인터넷 아카이브라고 해서 막스주의자들 이제 저작들을 각 언어로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이 영어판 저작집도 올라가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게 이제 공개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무슨 소리냐? 실제로 이 저작집을 이제 낸 출판사가 프로그레스 출판사라는 데인데 이 출판사가 이제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출판사가 아니라 소련에서 이제 막수주의 이론을 그 확산시킬 의도로 해서 이제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서 수익이 남지 않지만 책들을 이제 싼 값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 프로그레스 출판사가 이제 자력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예전에는 이 그 아카이브에 그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 거를 그냥 용인을 해줬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이지만 책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은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겠다 내려달라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이 과정에서 여기에 올려졌던 내용을 그대로 미러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그 영어판 저작집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여전히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아래에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이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은 이 화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클릭하시면은. 그게 이제 그 1권부터 이제 50권까지의 내용이 대부분 다 몇 개 이제 후반부에 그 편지 글들을 모아놓은 거는 이제 인터넷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벌어져서 없는데 거의 대부분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자본론 1, 2, 3권은 35, 36, 37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론 1권을 공부하니까 본론 35를 클릭을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서문하고 후기들부터 1권 1편 상품과 화폐부터 제일 끝까지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문인 독일어에 능숙하시면 뭐 그 번역본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들을 원문을 참조하시면은 좋을 텐데 또 이제 그 독일어까지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의문이 생겼을 때 나름 이제 그 영어 번역본을 보고 이제 참조를 하시면은 뭐 상당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본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텍스트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그
한국어 번역이 들쭉날쭉한 저술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번역본을 읽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찾아서 이제 영문판 번역하고 대조를 해보시면은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번역이 엉터리였다라는 걸 발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충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서문 중에서 이제 건너뛴 부분이 있죠. 그게 그 막스가 그 연구 결과로 자기 연구의 길잡이가 됐던 일반적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유물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읽는 걸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신가요? 뭐 나중에라도 텔레그램 방이든 뭐 카페 게시판이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팅으로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끼리만 묻고 답하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이른바 이제 역사유물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정식화예요.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도식적으로 이해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 비판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 그만큼 이제 핵심적이고 압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제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정치경제학인문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언급을 했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임가연 씨 읽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능하십니까? 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인간들은부터 읽어주세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일정한 필연적 관계들, 즉 자신들의 물질적 생산력들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들에 들어선다. 이러한 생산 관계들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그 위에 법률적 및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서며 일정한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 그에 조응하는 그러한 실제적 토대를 이룬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 이게 이제 인간, 사회, 인류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인 파악의 결론인데요. 생산 관계라는 게 이제 경제활동,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맺는 관계다라고 입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생산 관계가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 단계에 조응한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산 관계들의 총체,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사회 전체의 물질적 토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 구조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의식 형태들이라는 게 결국 흔히 상부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생산 관계들의 총체, 경제적 구조를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부 구조라고 하죠. 이때 상부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법률,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막스의 정식화예요. 이 문단이 이제 그걸 의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과정 가운데 물질적 생산력들의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들에 들어서게 되고요. 이 생산 관계들의 총체가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토대 위에 법률적 및 상부 구조가 서고 사회의적 의식 형태들이 조응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민지 씨 읽어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줄부터요. 물질적 생활에부터요. 물질적 생활의 생산 방식이 사회적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지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반을 조건 짓는다. 인간들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사회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 예, 좋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인문 시간에 그 사회주의 공부할 때 나왔던 얘기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이라는 게 예, 자주적이고 이제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사회에서 어떤 물질적 조건 하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직간접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일차적으로 이제 규정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인간도 이런 이제 유물론적 규정 하에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토대와 이제 상부 구조 사이의 이제 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 순간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토대가 상부 구조를 최종적으로 규정한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고 이게 이제 유물론적인 파악이 있고 그 개개인 또한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조수빈 씨 읽으실 수 있나요? 네, 부탁합니다.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들은 그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지금까지 그것들이 그 내부에서 운동해왔던 기존의 생산관계들 혹은 이 생산관계들의 법률적 표현일 뿐인 소유관계들과의 모순에 빠진다. 이러한 관계들은 이러한 생산력들의 발전 형태들로부터 그것들의 족쇄로 변전한다. 그때 사회혁명의 시기가 도래한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한 상부구조 전체가 서서히 혹은 급속히 변혁된다. 예, 이런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문 시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 거죠. 생산력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생산 관계와 충돌하게 되고 생산 관계가 이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족쇄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생산 관계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소유 관계죠. 그래서 소유 관계와 생산력이 이제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인문 시간에 봤던 슬라이드죠. 인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생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문 시간에 봤던 얘기인데 이 다음 얘기가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다음은 어디 보자. 이러한 변화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연과학적으로 정확히 확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생산 조건들에서의 물리적 변혁과 인간들의 이러한 충돌들을 의식하고 싸워서 해결하는 법률적, 정치적, 종교적, 예술적 혹은 철학적, 간단히 말해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들을 항상 구별해야 된다. 한 개인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그 개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기는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듯이 그러한 변혁의 시기가 그 시기의 의식으로부터 판단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의식을 물질적 생활의 모순들로부터 생활적 생산력들과 생산관계들 사이에서 현존하는 충돌로부터 설명해야 한다. 변혁의 시기의 일을 이제 어떻게 유물론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기에 이제 그 엄청난 이제 그 백가쟁명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선두에 서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데올로기적 형태에 휩쓸리지 말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로부터 파악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더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린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한 사회 구성체는부터요. 네. 한 사회 구성체는 그것이 충분히 포용하고 있는 생산력들 모두가 발전하기 전에는 결코 몰락하지 않으며 더 발전한 새로운 생산 관계들은 자신의 물질적 존재 조건들이 낡은 사회 자체의 태내에서 부화하기 전에는 결코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류는 언제나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들만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고찰해 볼 때 문제 자체는 그 해결의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적어도 형성 과정 중에 있을 때에만 생겨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 번역의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아니라 왜 각 그런 시기에 이제 의식들이 무엇으로부터 초래되었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관계가 성립하려면 물질적 조건들이 이미 생겨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그 고대 로마 시기에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검투사 노예로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화나 이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상당한 인기도 끌었는데요. 그리고 나름 이런 기층 민중의 이제 위대한 저항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실패해서 이제 잡혀 죽었죠. 근데 만약에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성공했다면 정말로 이런 노예제를 폐지하고 모두가 이제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자, 막스의 생각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당시에 이제 노예제 사회라는 그 경제적 발전 단계가 그런 식의 그 물질적 조건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무력을 통해서 일시적인 승리를 쟁취해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 시대를 건너뛰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죠. 그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전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이제 탄핵시켰던 이른바 이제 촛불운동이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대통령을 이제 탄핵시킨 대중운동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인 형태와 물질적 생활의 모순을 이제 막스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에 이제 그걸 위한 이제 촛불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박근혜라는 이제 개인의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국정농단 많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고 일어섰을까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고 이제 성숙한 결과로 갈수록 이제 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피폐화되면서 그게 이제 분출한 게 이제 촛불로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형태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니까 얘를 조금 몰아내고 좀 괜찮은 애를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쳤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적 형태, 이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지배적인 지지를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뭐 새롭게 대통령 뽑아놨는데 여전히 질이 멸렬이니까 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예, 좀 더 이제 끔찍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까지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혁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스파르타쿠스의 이제 노예 반란이 당시에 이제 경제적, 물질적 조건이 허용하지 않는 더 나아간 사회를 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꿈꾸었다라면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충분히 잘 발전한 결과로 생긴 문제를 그냥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만 세우면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퇴행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제 정반대된 두 가지 A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유물론적으로 파악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스가 지금 이 책을 19세기 중반에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1세기잖아요. 그래서 막스가 이미 이때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다음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자본주의의 물질적인 생산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오히려 사회 물질적 조건이 허용하지 않는 선구적인 의식이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노예 반란처럼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체제 안에서의 이제 개혁이나 개량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의식의 지체가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겠네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있자. 지금 이름 대신에 이제 줌 사용자라고 지금 이름을 쓰신 분이 계신데 혹시 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본인을 호명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가급적 실명으로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고 줌 사용자라고만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라도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저한테 성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주영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디부터 읽을까요? 크게 개괄해 보면입니다. 크게 개괄해 보면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현대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들을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숫자적인 시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들은 사회적 생산 과정의 마지막 적대적 형태인데 여기서 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 적대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 조건들로부터 싹터온 적대라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의 태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들은 동시에 이러한 적대 해결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창출한다. 이 사회 구성체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는 끝을 맺는다. 좋습니다. 자, 크게 개괄해 보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인류의 역사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현대 부르주아적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봉건적하고 현대 부르주아적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아시아적, 고대적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막스가 아시아적이라고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원시공산제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생산 양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시아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막스가 이제 아시아 사회 일반을 원시공산제 수준으로 폄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비판이 존재하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본론 읽다 보면은 막스가 이걸 왜 아시아적이라고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아시아 사회 일반을 이런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아시아 사회의 상당 부분이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의 일부 지역에서 원시공산제의 유산이 남아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영국, 잉글랜드의 식민지였던 인도 같은 데서 이런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아시아적이지 아시아 사회 일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 더 정확하게 이제 고전 고대적인데, 그 고대 사회, 원시공산제 다음의 사회 중에서 노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문명을 이루었던 고대 그리스와 이제 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적 또는 고전 고대적이라고 했을 때 이제 노예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제 원시공산제, 그다음에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이게 이제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순차적인 시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 개괄해 보면 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지. 항상 이게 이제 무슨 도식처럼 진행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제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지배적인 시점에서 뒤돌아 보면 이제 이런 순차적인 시기가 존재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회 구성체라는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에 이제 소셜 포메이션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사회 형성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 양식이라는 단어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영어에 이제 mode of production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시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이것들을 이제 생산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제 생산 양식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지역이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분석할 때 이제 사회 구성체 또는 사회 형성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막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게 우리가 입문 시간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야기하면서 읽었던 부분이죠.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가 사회적 생산 과정의 이제 마지막 적대적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시아적 또는 이제 원시공산제 이후에 이제 수천 년에 걸친 계급 사회가 자본주의에서 이제 끝을 맺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이제 나중에 다른 그 텍스트에서 나오겠지만은 막스의 용어로 이제 자연사적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역사적 필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스가 이제 이런 그 용어를 사용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스에서의 이제 필연이라는 것은 자동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어도 저절로 이제 세상이 바뀐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체 의지와 노력, 실천이라는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해서 진행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 사회가 이제 다른 사회로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급 사회에서 계급 사회를 이행하는 경우의 수조차도 그걸 주도하는 세력들의 실천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이런 이제 의지와 노력은 더더욱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질적 모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제 실천이 당연히 이제 필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막스가 지금 압축적으로 쓰고 있는 이 내용들이 가만히 있으면 자본주의가 열심히 발전한 결과로 모순이 심화돼서 저절로 다음 사회로 이행한다.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입문 시간에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가 자동적으로 붕괴할 거다라는 식의 낙관이라는 게 20세기 초에 이제 어떤 참사를 불러일으켰는지 1차 대전 당시에 이제 제2인터내셔널 지도부 행태를 통해서 뼈아픈 교훈으로 확인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그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가 마지막 적대적 형태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결국 부르주아 사회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생산력이다라는 거죠.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함으로써 이전에 이제 노예제 사회에서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성공했더라도 실현할 수 없었던 모두가 자유롭고 인간다울 수 있는 그런 물질적 조건, 즉 사회적 적대 해결을 물질적 조건들이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생산력 덕분에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사가 끝을 맺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가 아니라 전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이야기했던 역사의 종언이라는 건 되도 않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에는 그래서 계급 지배에 기초한 그런 역사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계급 지배가 사라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거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전망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네네. 그 자연사적 과정이 역사적인 필연성인데 이게 필연성이 자동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필연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의 필연성인지 좀 자세히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또는 이제 라는 게 이제 인류 사회의 역사를 이제 고찰하면서 막스가 내린 이제 결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필연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나름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를 극복하는 게 어떤 방식이 올바르고 또는 이제 가장 유력한가를 전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필연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당연히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그 네. 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응집이 돼서 필연적으로 이제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그렇게 진단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막스가 이야기하는 필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 필연이 현실에서 관철되기 위해서는 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은 이 필연은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른바 경제적, 물질적인 모순이 제 아무리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대중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한다라면은 질이 멸렬한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막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 굳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하에서 계속 고통받아야 되느냐. 빨리 이 사회를 끝장내고 다음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사실상 밑에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있는데요. 그 네네네. 마지막에 읽은 부분에서 네,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들이 사회적 생산 과정의 마지막 적대적 형태인데 여기서 네, 적대적으로 말하는 게 개인적 적대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 조건들로부터 싹 터온 적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네.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이 사회적 생활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이제 처음 읽을 때 이야기했던 바로 이 이야기죠. 그 자신들의 생활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가운데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생산 관계들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 임노동 관계에 기초한 사회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 임노동 관계라는 게 결국 소수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식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사회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생활 조건인 거고 이런 사회에서 두 계급 간의 적대는 불가피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적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 조건 자체가 그 적대를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적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이제 폐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저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아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네, 관해서 네, 궁금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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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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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예시처럼 네,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는 정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런 존재가 규정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조금 바뀐다고 하면 또 어떤 그 존재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하부 구조 자체에도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마르크스가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인정을 하지 않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러니까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고, 최종적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 어떤 의미에서의 최종적인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글자 그대로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저기 입문 시간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야기할 때 그 국가라는 이 상부 구조가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상부 구조의 변화가 토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착취 관계, 계급 관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 상부 구조에 해당하는 지배 세력의 일부를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인 사람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그 변화라는 게 근본적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규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토대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제 상부 구조의 변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이런 이제 그 지도자를 뽑았다고 해서 그가 이제 일시적으로 피지배 계급 노동자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좀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제 지배계급이 이제 자본가 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 앞에서 딱 멈추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그 노동자나 서민을 위한 정책조차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막스의 생각입니다. 답이 예, 선생님,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약간 네,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네, 네, 그러면은 토대가 상부 구조를 규정을 해서 상부 네,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식으로 사회가 네,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게 그게, 상부 구조만 상부 구조만 변해서 일어났다고 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대가 이미 변해서 상부 구조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알 수 있는지 조금 가려내기가, 그러니까 상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변해서 일어난 것인지 규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글쎄요, 그게 마르크스가 뭐 어떤 그렇게 어려운 게 나와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토대, 하부 구조가 변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획득하는 혁명에 성공했다라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관계 변혁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야 인제 그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나름 인제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인제 현재의 이 지배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인제 그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지만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인 거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그 노동자당 출신의 대통령 룰라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여러 차례 해먹었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고. 근데 브라질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예요. 왜 그래요? 근본적인 하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예,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에 제가 조금 헤맨 경우도 있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예,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기 수업 듣고 나서 나중에라도 또 더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게시판이나 이제 텔레그램 방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오늘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본론 1권의 그 서문하고 이제 후기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 1권 처음 보면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역자서문이니까 안 읽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예. 그 역자서문 다음에 차례가 나오고요. 차례 다음에 한참 지나서 다시 속표지가 있고 제일 도급한 서문 3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는 데부터 읽으시면 돼요. 3쪽부터 해서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이제 여러 차례 서문하고 후기인데 제1편 상품과 화폐 전에 이제 40조까지가 서문하고 후기들인데 다음 주 이 시간에 3쪽부터 40쪽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쭉 훑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뭔 소린가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밑줄 그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같이 읽으면서 코멘트를 할 텐데 뭐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거나 아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쭉 읽어 오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